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이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 오후에 저희 회사로 여행 준비의 기술 오디오북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박평님 혹시 관심 있으세요? 없습니다. 박평님 오시기 전에 혼비 YG 두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분은 그래도 조금 착해가지고 한 박자 쉰 다음에 관심 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YG님은 박평님은 관심 없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들어볼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나 굳이 안 줘도 된다. 근데 관심은 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나왔냐. 우리 펀딩 그 후원자들한테 보낼 선물이기 보낼 때문에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주력은 아니고 나왔냐 뭐 이런 정도의 그래서 하여튼 반응이었던 두 거죠. 분은 관심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김원비는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거기에서 묘한 표정만 짓고 가만히 있었걸라. YG는 관심 있어요라고 딱 말한 다음에 듣진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기대할까 봐서. 전 들을 거예요. 네. 저도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가 왜 관심 없겠어요. 저희가 무슨 대답했는지 몰랐잖아요. 몰랐잖아. 이제 알았잖아요. 착한 사람들이니까 더 좋다고 했겠죠. 어떻게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어디 담겨서 오는 거예요? USB에 담겨서 오늘 USB 도착한 실물 거예요? USB로 이렇게 이제 복제가 안 되도록 락을 걸어서 뭔가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뭔가 어떤 상자에 이렇게 상자는 아니고 그냥 뭐 USB만 달라? USB. 아니 뭐 그 JYP 사진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아니 제작비만 조금 들면 하고 싶었죠. 아니 그 원하겠어 그거를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실 텐데 그 사진까지. 아니 그래서 그 사진은 과학의 품격 같은 데나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지. 제가 그 연말에 그 한 애청자 선생님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애청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약간 귀여운 불평을 하셨어요. 근데 펀딩 상품으로 JYP 육성 오디오북이 뭐냐. 왜요? 지금 듣고 계시는 JYP 팬들 지금 화났어요. 아니 드릴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뭐라도 하나 만든 거 아니야 그냥. YG가 좋은 책 하나 쓰지 그랬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고생한 건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뭐 더 이상 디스를 하지 않을 텐데 뭐 그런 반응도 있었다. 그 런닝 타임이 한 8시간 네. 조금 넘게 나오는 네. 것 같은데 그거 녹음을 네. 한 10시간 만에 끝냈다. 진짜 빨리 하셨나요? 그러니까. 근데 저 진짜 주실 거죠 가실 때. 네 오늘 녹음 끝나고. 네네. 네. 그 YG는 뭐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안 주고. 예, 저 괜히 짐 될 것 박병님도 같아요. 관심 없으니까 안 주고. 주세요. 전 차에 틀어놓고 엔진배 기술을 제 차 안에. 댓글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달려라 선용님. 시즌 1부터 애청하고 있는 달려라 선용입니다. 코로나 창궐하기 시작한 작년에 블루스퀘어에서 진행된 북콘서트에도 참석하고 작년 종무식 때는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JYP의 여행 준비의 기술도 5권이나 대량 구매해서 나누어줬던 찐팬입니다. 시즌 3 펀딩에도 소소하지만 참여해서 저자 사인도 받았고요. 여기 계셨네. JYP 육성. 그런데 이번 시즌 4 펀딩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올해 10월에 태어난 딸에게 시간과 돈을 집중하느라 책걸상 펀딩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네요. 새벽에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킬 때, 가재 손수건을 삶고 말리고 접을 때 가끔씩 텀블벅에 들어가 몰래 달성률을 확인하면서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시즌3까지만 해도 충분했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책걸상 시즌4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또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제 보니 3천만 원을 훌쩍 넘겨 펀딩이 성공으로 끝나 다행입니다. 퇴근하고 지하철 기다리면서 짬을 내서 응원 메시지 보냅니다. 제 딸이 한글을 깨우쳐 같이 책걸상 시즌10 듣는 그날까지 책걸상이여 영원하라. JYP, YG, HB, 박평, 써니, PD, 엔지니어, 기타 제가 모르지만 책걸상 제작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육아시간 틈틈이 소개해주신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음. 전에 본 댓글인데 무슨 네. 댓글인지 모르고 기계적으로 읽다가 야 이거 진짜 그 PD님 이 달려라 선용님한테 내가 저 기념으로 킵해둔 그 USB 중에 하나 연락해가지고 좀 보내드리세요.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오디오북 와. 오, 감동. 내 맘이지 뭐 그냥. 내가 봤을 때 이 음. 방송 나가고 댓글로 저도 그거 주세요 하는 댓글들 이제 쇄도합니다. 아니 뭐 아니 근데 추가 이게 제작하셔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뭔가 JYP를 울려야 돼. JYP를 울려라. 네, 자, 애청자 이벤트 JYP를 울려라. 감동 하지 댓글을 마요. 그런 거 안 돼요. 어려워요. 감동 댓글을 네. 남기시면 근데 진짜 힘들어요. 예. 네, 계속 읽겠습니다. 네, 포스카 11님, 야, 펀딩 성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0.0000001 염려가 있어서 매일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성공 소식을 보자마자 눈물이 또르르. 저도 놀랐어요. 제가 확인 못했던 3일 금요일에 성공했었군요. 뒷북 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기쁘고 좋아서 축하 인사 남깁니다. 저도 큰 소리치며 장담하고 있었지만 내심 걱정을 좀 하고 있었나 봐요. 이제 발 뻗고 편하게 쉬세요. YG 몸무게는 좀 늘었나요? 중년에 살 빠지는 거 그냥 두지 마세요. 네 분 건강 잘 챙기시고 시즌4에서 더 반갑게 만나요. 책걸상 천에 가자. 네, 그 YG는 3kg 빠진 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네, 그리고 회복 안 되고 더 있고 빠지진 않았죠. 네, 더 빠지진 그 않았습니다. 펀딩하는 한 두 달 사이에 뭐 가령 한 8kg가 빠진다거나 그럼 병원 가봐야 되거든. 네, 맞아요. 3kg에서 멈춘 걸로. 네. 혼비님이나 박평님은 혹시 펀딩 기간에 뭐 체중이 줄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아, 잠을 잘 못 잤어요. 줄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필요만 하고. 조마조마하고. 네. 망고 민고님 다정 소감 방송 너무 재미있어서 같이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YG님이 다음 책 기획을 신나서 설명하시는데 근래 방송 중 가장 텐션 높으신 듯. 박태하 작가님 실물은 북토크 때 한번 본 게 전부이지만 YG님 말씀하시는 양조위 느낌 뭔지 뭐 알 것 같기도 네 합니다. 크크크. 네, 내년에도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정말 이것 때문에 YG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왜요, 진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아무래도 많은 분이 아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느낌 있다, 뭔지 알겠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셨어요. 아니 독주가 카페에 접속님이 양조위의 어떤 사진을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거든요. YG님이 무슨 말 하는지 뭐 알긴 알겠네요라고. 네. 네. 커피 조아님이 지금은 2021년 12월 3년 전 방송을 들으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 듯합니다. 하나하나 소개하셨던 책 얘기며 에피소드 얘기, 게스트의 목록을 들으니 각 회차 내용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놀란 건 그때나 지금이나 두 분의 스타일과 케미가 같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믿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박평님 덕분에 두 호스트분과 청취자들의 한국 소설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 같네요. 다시 골라듣기 너무 재미있고 시즌4까지 방송 회차가 차곡차곡 쌓여 다시 들을 방송이 늘어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박평 덕분에 한국 맞아요.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한 2-3주? 3주 정도 방송 쉬는 동안에 네. 옛날 거 다시 들으시는 분들 네,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기 놀란 건 그때나 지금이나 두 분의 케미가 같다고 하는데 철이 안 들었다는 거죠. 아니 보통 요 정도 오래 방송하면 이제 점점 찰떡궁합이 돼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케미가 깊어진다거나 약간 그런데 아 발전이 없다 이런 거군요. 두 분 케미가 그대로라는 게 너무 웃기네요. 아 그런 부정적인 댓글이었던 아니, 부정적인 건 절대 근데 아니고. 기본적으로 항상 거리를 둡니다. 참 보기가 좋아요. 정말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도 이 커피 조아님의 댓글을 느껴요. 올 때마다. 그렇죠. 아니 그 한결같이 거리감을 그치. 유지하는 그것이 시즌 4의 비결이 아닐까. 그리고 약간 서로 질척거리지 않고. 그리고 약간 우리도 JYP YG님이랑 요 정도 관계로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더 친해지지 맞아요. 않고. 네. 이 자리에서 녹음하고 해산. 여기서 모이고 여기서. 일로 만난 사이. 일로 만난 사이.
네, 좋은가봄님. 저는 2017년 상반기 결산 듣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며 사놓고 읽은 책과 못 읽은 책, 읽고도 기억을 못하는 책 사이에서 이걸 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 생각하는 중이고요. 예전 방송들도 너무 좋습니다. 네, 방살롱 마담님은 존 르카레 편 들으시고 월요일인데 허전해서 다시 듣기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재밌나요? 책은 펼쳐두고 수다 듣기로 아쉬움 달래고 있습니다. 1월 3일 너무 기다려지네요. 날 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푸른밤님 댓글 제가 특별하게 픽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 방송 너무 유쾌합니다. 자면서 들으려고 누워서 듣다가 빵 터져서 잠 다 깨버렸네요. 혼비님이 랜선 여행 상품 신청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내년에 펀딩할 때 JYP 랜선 여행 상품 넣어주심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시즌 4 언제 시작할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이고. 시즌 5 상품으로 네. 랜선 여행 상품.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디든. 그러면은 이거 진짜 진담처럼 느껴지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이러다 진짜로 하자 그럴라. 아니 근데 시즌마다 JYP님의 굿즈가 점점 진화하네요. 한 100만 원씩 내는 분들 한 10분 모아가지고 네. 돈 1000만 원 만든 다음에 내가 어디 이제 해외에 막 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런 거 하라 그런 거지. 그런 거 하라는 거죠. 꼭 해외까지 필요 없죠. 맞아요. 예를 100만 들면 원은 맞아. 좀 네. 그 사실은 우리들은 알잖아요. 어디인가로 여행을 간다 할 때 가장 먼저 JYP한테 우리 어디 갈 건데 거기 뭐 어디 숙소가 제일 좋냐는 둥 아니면 거기 가면은 뭘 봐야 된다는 둥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 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전국 축제를 가시는 게 어떨까요, JYP? 그거는 김원비가 가야지. 김원비 좋은데 랜선 아니야. 좋다. 홈비와 태아가 아닙니다. 직접 보는 지난번에 단어제 아닙니다. 가서 그 무슨 군뱅인지 뭐 그거 먹는 거 이런 거 라이브 라방 너무 좋은데. 좋은데 최고 아닙니다. 최고. 아니 많은 팬들이 JYP님을 보고 싶지 저를 보고 싶진 않아요. 아니에요. 정말 박평님 김원비가 벌레 먹는 거를 훨씬 보고 싶어요. 그리고 큰 작가 김원비가 그렇게 망가져주면 그럼 푸드파이터 비싸게 팔 수 있겠다. 한 번 더 확장성. 나가셔서 한번 박평님 되게 신나시네요. 지금 박평님 활짝 왜냐하면 푸드파이터가 나가서 우승 못 하셨잖아요. 네. 너무 마음 아팠었거든요. 다시 한번 재도전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난 시간에 소개한 그 EBS 다큐멘터리 PD님 네. 그분 그 뭐였지 이름이 김현우 작가님. 김현우 PD님한테 연락해. 그분 이름이 뭐였죠? 김현우 작가님. 김원비를 데리고 아니, 김현우 스트리트 푸드 그 김현우 작가님이 파이터 이렇게 시즌. 푸대접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그 EBS PD 이름이 뭐였지? 두 분 감성이 잘 맞지 않아서. 김현우 PD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네, 못해가지고. 감성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하여튼 저 김원비를 데리고 전국 축제를 다니면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는 이런 거 다큐멘터리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야후 땡땡땡님.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즐거워서 한다는 YG님 말씀 들으니 방송에 더 애정이 생기네요. 좋은 책 소개하려고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두 분 픽이 별로일 때도 있지만 2030 세대 관련 책들은 대부분 실망스러웠어요. 유익한 책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답니다. 얼마 전 유혹하는 YG에서 추천해 주신 중국 관련 책 3종은 다 샀고 친구랑 스터디하기로 했을 정도로요. 오래오래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혼비님, 박평님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30 세대 관련 책들은 대부분 실망스러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2030 책을 우리가 뭐 많이는 안 했는데요. 많이 안 했는데. 조금 했는데 네. 그 책들이 실망스러웠다면 그거는 이제 저자의 책임이다. 뭐 우리가 쓰진 않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그게 우리 책임이냐? 근데 정말 책이 좋았다. 그러면 이제 그 책을 골라준 우리의 덕이다. 이게 책 속의 팟캐스트계에 남을 만한 명언인 것 같아요. 그치? 아니 책이 안 좋은 건 저자 탓이지 왜 그게 소개하는 우리 탓이야? 아이고. 개목거리님 댓글 마지막으로 펀딩 성공 축하합니다. 우리의 시심이 이루어낸 아름다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시즌 4 기다리겠습니다. 이분도 걱정 많이 하셨던 거예요. 네. 아닐까 봐. 진짜 그래서 혹시 제가
그 모아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실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그 그 양쪽에 댓글 소개 팟빵이랑 그리고 오디오 클립에 있는 댓글 소개하느라고 우리가 책 얘기는 오늘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즌 4 오프닝 특집 6탄 네 사람이 2021년에 읽은 책들 중에서 2021년에 출간된 신간들 중에서 방송에 소개하지 않았던 책 괜찮은 거 이제 4권 남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박평부터 시작하시죠. 제가 그동안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만든 책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책은 작년에 제가 편집을 한 책이에요. 당당히 소개하셔도 됩니다. 네. 네. 김수현 아니 박평도 작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 그쵸. 네. 김수현 작가가 쓴 책이고 개미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가라는 조금 긴 제목의 저 읽었잖아요. 네, 책이에요. 이거는 저도 읽었어요. 이거 그래요. 박평님이 그때 우리 유튜브 방송 녹음할 때도 네, 추천하셨- 소개했던 그 우리 책인 것 같아요. 3명 다 읽었는데 왜 저는 안 제대로 안 했지? 할까 다음에라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된 책이고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책이지만 인류학 논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면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만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만 하는 어떤 매매방이란 공간에 이 화자가 이제 연구자에게 어떤 역할로 들어가서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주식도 하고 이분들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정리한 보고서를 이제 책으로 정리한 건데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주식 실패 이야기예요. 주식에 대한 온갖 성공 판타지들로 가득 찬 이 그 주식 관련된 책 시장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고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주식은 실패하는지 주식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 구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민족지 연구가 대부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있는 현장에서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 적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식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더 핵심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서 뭐 한국 주로 50대, 60대 남성들의 주식사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식사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사실 IMF 이후로 주식시장이 개인들에게 열리면서 이제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한 한국의 또 대한민국 주식사일 수도 있고 좀 그런 시대적인 이야기랑 개인 이야기가 좀 이렇게 교직을 하는 이야기고 이게 원래는 논문으로 나왔던 건데 논문으로 나올 때는 MZ세대의 투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동학개미라는 것이 지금만큼 막 작년만큼 얘기가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으로 나올 때는 그 젊은이들 20대, 맨 30대 뒤쪽에다가 그런 걸 붙였죠. 좀 더 보완을 해서 냈고 그래서 좀 이제 지금 한국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신기루 혹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심리 정신의 구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재밌어요. 이게 그냥 거의 재밌었어요. 인터뷰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는 모순도 있고 정말 가득한 편견도 있고 자기 실패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외국에는 인류학 전공한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로 이제 여기저기 가가지고는 많은 사람 목소리 담아가지고 근사한 책 많이 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경제 인류학이라고 하는 한국에는 장르도 있죠. 그런 책이 별로 안 나오는 게 일단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누가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인류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우리 집 돈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이게 인류학은 뭔가 정말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학문 이런 느낌이 약간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요즘에 그 사회과학 인문학 중에서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인류학이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클래식한 인류학보다는 되게 뭐 앞에 뭐가 붙죠. 땡땡 네, 인류학 네. 계열들이 조금 뜨는. 뭐 경제 인류학, 뭐 의료 인류학, 뭐 산업 인류학 등등등. 이 책은 석사 논문이에요. 근데 네, 석사 놀라운 논문이에요. 게 박사 논문이. 그 석사 논문이 나왔을 때 이미 화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고 아마 박평도 그래서 네. 연락을 해가지고 연결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접 편집하신 책이니까 네. 저자에 대해서도 좀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작가 되게 이력이 독특한 이력이에요. 굉장히 특이해요.
그 학부는 불교학과예요. 네. 그 불교학과를 공부하다가 교환학생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종교 인류학 수업을 듣고 인류학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 돌아와서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인류학과로 진학을 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그리고 현재 지금은 간호학과로 다시 편입을 해서 간호대로 편입을 해서 학부를? 네, 학부를 다시 편입을 했어요. 그거는 왜 그랬대요? 나 이거 궁금했어. 왜? 그게 이제 돌봄 노동 혹은 그 어떤 그 간호 인류학 그리고 그쪽에도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생계 전문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탐색을 했던 게 있는 것 의료 같고 인류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도 관심이 확장하는.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어쨌든 인류학자로서의 학습이 그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습득을 해가지고 다시 박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혹은 책을 낼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되게 부럽네요. 네. 이렇게 공부를 다채롭게 할 수 있다. 근데 네. 심지어 되게 젊어요. 그러니까. 젊어요. 1994년생이에요. 20대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잖아요. 94년생이면은 그 K를 생각한다. 임명목 작가랑 동갑인 거죠. 그래서 이 책 나오고 나서 이제 기사들 나오고 할 때 MZ 세대 저자들만 따로 이렇게 주목해서 막 기사가 나기도 하고 그랬죠. 뭐 저자께서 전혀 뭐 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네요. 왠지 헬스케어라는 또 이렇게 아니, 공통점을 한번 가지고 모시시면 어때요? 나와서 방송에? 같이 해도 좋을 것 그래도 같아요. 되는구나. 네. 사실 저도 저 책은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다 읽었는데 네, 다 방송 안 읽었어요. 하고. 다 읽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저 책을 읽고 나서 그 주식을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그 와서 소개를 했던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한테 그 저 책의 그 암호화폐 버전, 코인 버전의 책을 한번 써봐라. MZ 세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라는 약간 기획 제안도 제가 한번 했었죠. 근데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뭐 정신이 없어서 했는데 어쨌든 MZ 세대의 뭐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코인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확장해가지고 왜냐하면 저 책에는 MZ 세대 부분은 뒤에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 챕터 짧게만 다뤄지고 있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후속 작업을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혜미 기자 같은 또 새로운 MZ 세대 저자가 그런 작업을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 있으면 해보라고 제가 권유도 하고 그랬죠. 박평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고 박평이 직접 편집에 참여한 김수현의 개미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가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YG 네,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그 저도 지금 그 과학책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자가 인류학자예요. 네, 그래서 인류학자의 이 시선이 굉장히 넓구나라는 걸 애청자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읽었던 뭐 괜찮은 과학책 혹은 그 과학책 얹어져 있는 책들이 몇 권 있었는데 그건 몇 권은 제가 책걸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소개해드리지 않은 책 중에서 그리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올해의 책으로 선정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레천 바크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서 그리드는 뭐냐면 왜 과학책이냐면 전력망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리드 격자, 격자인데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나 기술 전문가들은 전력망을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그 진짜 뭐 송배전망,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망인데 그런데 이 그레천 바크는 이 책에서 이 그리드를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전선으로 연결돼서 전기가 오고 가는 그 전력망뿐만 아니라 그 전력망을 둘러싼 과학기술, 제도, 문화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 그리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역사책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리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모습이 만들어졌는지. 그럼 에디슨 시절부터 나옵니까? 테슬라 뭐 이런 얘기? 네, 나옵니다.
그런데 되게 그래서 약간 역사책 그리고 약간 루포르타주 같이 재밌어요. 또 인류학자니까 얼마나 그 약간 그러니까 인류학자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참여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 이분은 인류학자의 시선으로 그 미국의 그리드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망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꼴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생생하게 이제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인류학자의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건데 이분은 그 보여주는 것에 일단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지금 뭔가 좀 변화하고 있잖아요. 기후위기 이슈도 있고 에너지 전환 이슈도 있잖아요. 예전에 석탄이나 석유의 전력망을 온전하게 우존을 했는데 지금은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뭐 조력이라던가 굉장히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바뀌는 과정에서 미국의 전력망이 지금 어떤 위기에 빠져 있고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지가 이 책에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이 딱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 책을 이제 번역한 저자가 예를 들어 김성교 박사님을 비롯한 김성교 박사 전현우 선생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두 분이 이제 협업해가지고 이 책을 번역했는데 번역도 굉장히 좋고 더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한국의 그리드로 맨 뒤에다가 그러니까 이 옴기니 후기를 썼어요. 근데 옴기니 후기가 한국의 그리드예요. 그래서 책 한 권으로 확장될 수 있을 만한 한국 그리드의 짧은 역사를 그 두 분이 이제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그리드, 이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가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의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그리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지금 한국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근데 과제 면에서 보면 한국의 과제와 미국의 과제가 별로 다르지가 않거든요. 한국도 기후위기에 대응도 해야 되고 에너지 전환대 대응해야 되고 뭐 석탄 화력 발전이나 가스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에 치중되어 있는 것들도 막 다양화해야 되고 중앙 집중적인 그리드도 막 분산화 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뒤에 나와 있어서 미국적 맥락에서 쓰인 이 리포트를 한국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독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까지 해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었고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좀 읽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기후위기라던가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환경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별 배경 지식 없이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기로 대표되는 에너지 인프라의 뭐 지난 한 100몇십 년 동안의 짧은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다 다루는 그런 책이다. 네, 네. 관심은 가는데 이런 것까지 530쪽 이거 읽을 시간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비님 추천해 주시죠.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최근 몇 년 중에 그러니까 에세이라는 것을 어떤 범위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독서 에세이라든지 르포르타주라든지 이런 거 빼고 정말 약간 산문으로만 봤을 때 최근 몇 년 중에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최고를 꼽는다면 이 책이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공선옥 작가님의 춥고 더운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공선옥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 한국 문학계의 독보적인 그러니까 정말 공선옥 작가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장르? 약간 저는 공선옥은 좀 하나의 좀 독립된 장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약간 공선옥 작가님만의 그게 있는데 왜 지난번에 YG님이 요새 되게 트렌디한 에세이의 어떤 경향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뭐 미문 그리고 과잉수식 그리고 감성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공선옥 작가님이 이 세 가지들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결이 다른 에세이들을 늘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 춥고 더운 우리 집도 그냥 첫 번째 장부터 옮겨 적고 싶은 너무 이렇게 가슴에 확확 박히는 문장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게 요새식의 어떤 미문이라거나 아니면 약간 한국 문학의 작가들이 되게 문장을 예쁘게 쓰는 거에 되게 공을 들이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미문들과 그리고 되게 감성하신데 약간 저는 공선욱 작가님처럼 어떤 약자들의 아픔이라든지 어떤 산다는 것의 신선함, 서러움 이런 걸 잘 그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일단 이 책은 공선욱 작가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동안 거쳐왔던 집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아주 태어났었던 집에서 또 이사 갔던 아버지가 만들었던 벽돌집, 뭐 그 벽돌집에서 또 광주에 와서 혼자 자취하던 집, 하숙집, 뭐 공단에서 일할 때 그 공단 여공들끼리 모여 살던 집, 그리고 쭉 와서 현재 살고 있는 직접 만드신 집까지 해서 이제 50년 동안 옮겨 다닌 집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 그 집에 살던 시절의 그 이야기들이 들어가는데 한 편 한 편이 진짜 딱 읽다 보면 정말 그래 이런 감성을 그리고 이런 현실을 이렇게 그려내는 작가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지 정말 이런 에세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와중에 너무 보석 같은 산문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여기 추천사를 썼어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공선욱 작가님의 이 책이 저한테 추천사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약간 세상에 도가 땅에 떨어졌다 같은 느낌? 아니 공선욱인데 공선욱 작가님 책에 김원비 따위가 추천서를 쓴다고 감히?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진짜. 고사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고사했어요. 고사를 했고 진짜 고사를 했고 특히 이제 이게 제안 주신 분이 왜 아무리 좋은 작가도 어떤 책은 조금 별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약해서 그런가? 였는데 1부까지 다 읽고 아니 이거 누군가한테 인생책이 될 만한 책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고사를 했죠. 제가 1부까지 다 읽었는데 아니 제가 여기 감히 추천사를 쓸 수가 없다라고 처음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김준섭 편집자님이신데 뭐라고 저한테 왔냐면 추천사를 주시면 실을 거고 안 실으면 안 실어도 되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답이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그 문장 추천사로 써도 되냐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너무 이게 저의 진심이었거든요. 누군가의 인생책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음. 그래서 이 책이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한테 있어서는 이 책을 읽고 되게 부끄러웠어요. 맞아. 글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건데 난 너무 지금 한 문장 두 문장을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게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선욱 작가님의 그 약간 주된 정서가 항상 죄책감이 있으세요. 공선욱 작가님은 이제 세상은 이런데 이렇게 약자들이 있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신선한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가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더 그려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성을 하시는 게 이제 은은히 있는데 나는 정말 저렇게 한 번이라도 뭔가를 무겁게 생각하면서 글을 쓴 적이 있나? 같은 걸 되게 되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모로 너무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인터넷 서점에 나와 있는 아주 일부 문장들만 좀 보고 있는데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그게 제가 에세이를 잘 안 읽는 거는 막 10줄 20줄을 읽어도 별 내용이 없이 그냥 마음속 이야기만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이제 싫어하는데 여기 집이라는 실체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로 전개가 되네요. 이거는 연재된 거는 아닌가 봐요. 근데 12편의 산문을 이렇게 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것도 지난 한 50년간 살아온 집에 관한 걸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지금 책 내시려고 쓰신 것 같은데 제가 30살이라면 이 책을 읽고 그렇게까지 뭔가 뭉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선욱 작가보다 제가 좀 어리지만 하여튼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집에서 살아봤고 집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 네. 정말 어디 옥탑방, 반지하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읽으면 훨씬 뭔가 맞아요.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이런 느낌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여러 주거 형태들이 나오잖아요. 자취, 하숙, 그 여공들과 같이 살았던 집, 뭐 영구 임대 아파트부터 이제 자기가 당신이 지으신 집까지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브로크 집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벽돌집인데 아버님이 만드신 벽돌집인데 되게 자꾸만 뭔가를 망하는 약간 그런 아버지 얘기까지 들어 있어서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JYP님도 그렇고. 네. 자, 이제 제가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황금가지도 민음사 계열이죠. 맞아요. 아, 나 이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박평 출판사 거를 2개나 가져왔는데 박평도 뭐 가져가는 게 있어야죠. 아니 그 2개가 박평 출판사고 하나가 현대문학. 아, 그러네요. 상준곳. 그렇네. 오, 뭔가 이렇게 큰 그림 그린 것 같은. 통곡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일본 소설인데요. 마루야마 마사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사실 이 작가는 그 전작이 데프 보이스라고 하는 수화 통역사가 등장하는 이제 뭐 일종의 추리 소설, 네, 법정 이야기 나오고 하는 이 그런 책의 존재를 알고 관심이 있었어요. 수화 통역사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게 일종의 뭐 완전 추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일종의 추리 소설이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 쭉 리뷰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막 재밌자고 썼다기보다는 이제 그 장애인 또 뭐 소수자 이런 여러 가지 좀 사회적 제도적인 문제까지 다 건드리는 책이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수화 통역사 시리즈군요. 한번 아예, 지나가서 이제 못 봤죠. 근데 그 책이 2권인가가 이제 그 수화 통역사 나오는 시리즈가 있다가 3번째 책이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그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근 거를 읽어보자라고 해가지고 통곡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읽었는데 장편인 줄 알고 읽었는데요. 장편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단편은 절대 아니고 뭐 연작 소설 정도라고 말해야 되는데 연작 소설 치고는 또 장편처럼 그냥 쭉 가는 뭐 이런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수화 통역이라는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도 이렇게 시리즈물을 쓸 수 있다는 거 사실 자체가 놀라웠고 역시 이분은 주변에 제가 찾아봤는데 본인 가족 주변 친지 중에 아무도 이 농인이 없어요. 오로지 취재해서 자기가 내가 이쪽으로 한번 해보리라라고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다른 크루분들한테도 이런 소설도 가능하다. 한번 읽어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단 네 오늘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기회 봐서 다음에 뭐 다른 분들도 또 끌린다고 좋다고 하시면은 네, 정식으로 길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되게 그 캐릭터가 신선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왜 그런 책은 읽었다고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화가 별로 그 어떤 책 읽을까요? 라고 할 때 그때 생각이 나야 돼요. 아니면 항상 이렇게 축적해 놓고 있거나. 맞아요. 통곡은 들리지 않는다는 12월에 읽은 책이라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할 기회가- 막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뭐 대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리감의 단점도 있죠. 장점도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케미. 아이고 텐션이 이렇게 떨어져서요. 그러게. 저희가 오늘 뭐 한 거의 3시간 가까이 네. 녹음을 네. 했더니 기운이 없네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참 그리고 이 대목에서 두 분도 아마 이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번에
다음번에는 아마 두 분이 따로따로 오시겠지만 네. 박평님이나 혼비님이 네. 오셨을 때는 네. 저희가 라방을 아, 진행할 겁니다. 네네. 네. 아, 유튜브 생방송을. 아까 지난번에 왜 넷이서 유튜브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몇몇 분들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모시는 네. 라방인 거죠. 네, 네. 그리고 후원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 상품 선택하실 네네. 분들. 중간중간에 커뮤니케이션도 할 건데 네. 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단 우리끼리 책 얘기는 할 거죠. 평소에 녹음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 그냥 카메라가 있고 그게 그분들은 보시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누군가는 유튜브로 보고 네. 있는 거고 우리가 중간에 끊고 잠깐만 여기 다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이제 그러니까 보시는 일종의 거죠. 보이는 라디오 그쵸. 같은. 보이는 네. 라디오. 네. 네. 알고 네. 계시라고요. 두 분도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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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혼비님은 이제 얼굴 공개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네. 뭐 카메라를 혼비님 뒤에 놓듯이 뒤로 돌아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 주가 지나고 네. 그 다음 주에 500회예요. 와. 그래서 500회도 뭘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네. 네, 고민 중입니다. 설날 무렵이든가요? 네, 설날 500회가 무렵이에요. 500회. 됩니다. 아이고 500회 정말 많이 했네요. 와. 내가 전원일기 얘기 괜히 해가지고 지난번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혼비님이나 박평님 왔을 때는 네 우리 후원자님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까지 곁들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더 높은 텐션으로. 네, 좀 더 친한 척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